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는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죠. 핀란드 숲속에서 발견된 인육을 먹은 흔적,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물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5대의 폭격기까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미스터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잔혹해서 은폐되었고 어떤 것은 너무 기묘해서 설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소름 끼치는 미해결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CS 예르비 호수 사건. 1942년 12월 핀란드군이 소련과의 전쟁 중 숲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에 사람 가죽이 걸려 있었어요. 완벽하게 벗겨진 인간의 피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은 300장의 기밀 해제된 핀란드 전쟁 사진 중 하나로 2006년 공개되었어요. 핀란드군의 공식 설명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소련군 정찰대가 자기 동료를 도살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진 속에는 목이 잘린 머리와 내장이 적출된 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많았어요. 굶주리고 지친 소련군이 과연 이렇게 정교하게 시신의 가죽을 벗길 수 있었을까요? 시긴을 했다면 왜 가죽을 이렇게 꼼꼼하게 벗겨 놓았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사진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핀란드 역사학자들이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참전 용사 인터뷰를 발견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핀란드 공산주의자로 소련에 망명했다가 장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소련군 정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핀란드 전선 뒤에 고립되어 2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우크라이나 출신 병사 한 명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장교는 그 병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정찰대원들이 그의 살을 먹었습니다. 핀란드군이 시에스예르비 호수 근처에서 이들을 발견했을 때 장교와 부하 하나가 시신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장교는 식인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사진 속 가죽 벗기기가 전쟁 중 기록된 다른 식인 사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사진 속 가죽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천막 재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자체가 왜곡되었거나 심지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사진은 전쟁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전투. 1942년 2월 24일 밤 진주만 공습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 잠수함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포격하기까지 했어요. 미국 전역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로스앤젤레스에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고 탐조등이 하늘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해안 포병 부대가 발포를 시작했어요. 1,400발 이상의 포탄이 밤하늘로 쏟아졌습니다. 적 항공기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향한 공격이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대의 비행기가 머리 위를 날아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도시 곳곳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폭탄은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적 비행기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어요. 새벽 4시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몇 시간 후 정전이 해제되었습니다. 해군 장관은 이것이 거짓 경보였다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전쟁 장관은 미확인 항공기가 분명히 하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은 다양했어요. 잘못 식별된 기상 관측 기구라는 주장부터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 물체가 공중에 떠 있었고 속도를 바꿨고 엄청난 폭격을 흡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과 대통령의 메모라고 주장되는 문서들이 나타났는데 외계 기원에 회수된 우주선에 대한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진주만 이후 트라우마와 편집증이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라고 봤어요. 무엇이 발포를 촉발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플라이트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레격기 5대가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이륙했습니다.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어요. 플라이트 19로 알려진 이 편대는 2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숙련된 조종사가 이끌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어요. 바하마 상공에서 모의 폭격을 한 다음 기지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후 중반이 되자 편대가 방향을 잃었어요.
오후 3시 40분 지휘관이 무전으로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고 자신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교신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육지 위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땅이 부서져 있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 키스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상 관제사들이 그를 유도하려 했지만 그는 항법을 위해 태양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도 말이죠. 날씨가 악화되고 연료가 바닥나자 지휘관은 마침내 서쪽으로 계속 비행하라고 명령했어요. 육지를 찾거나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요. 마지막 교신은 오후 6시 20분에 왔습니다. 바다에 비상 착륙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선박이 동원되었지만 비행기나 14명의 조종사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색 자체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플라이트 19를 찾기 위해 보낸 대형 수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3명의 승무원과 함께요. 해군은 처음에 조종사 실수를 비난했지만 나중에 그 결론을 철회했습니다. 공식 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남았어요. 잔해가 전혀 없다는 게 수사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최소한 구명 뗏목이나 떠다니는 파편이라도 발견되어야 했거든요. 플라이트 쌍구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연결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추측에는 항법 실수, 나쁜 날씨, 장비 고장이 포함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바다와 하늘이 이상하게 보였다고, 흰 물에 들어갔다고, 심지어 UFO가 관련되었다고 주장한 조고한 보고를 지적해요. 이런 이론들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니까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헤르셀 그린스판 1938년 17세 폴란드계 유대인 청년이 파리 독일 대사관에서 외교관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수정의 밤이라는 끔찍한 유대인 학살의 방아쇠가 되었어요. 나치는 이 사건을 전 세계 유대인 음모의 증거라며 정당화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유대인 상점, 회당, 집들이 쇠망치로 부서졌어요. 3만 명의 남성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린스판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고 나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어요. 나치는 그를 세계 유대인 음모의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쇼 재판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 연기되었고 결국 열리지 않았어요. 전쟁 중 그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나치 전범이 1944년 게슈타포 본부에서 그린스판을 살아있는 채로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를 신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처형되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해요. 2016년 한 사진이 등장했는데 1946년 난민 수용소에서 그를 찍었다고 주장되는 거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가 다른 이름으로 파리에 살았거나 남미로 이민 갔다고 해요. 그린스판은 사라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행동이 대학살을 촉발시켰다고, 심지어 더 광범위한 박해를 불러왔다고 비난했거든요. 치치지마 사건 1944년 말 20세의 젊은 미 해군 조종사가 일본이 점령한 치치지마 섬의 라디오탑에 대한 폭격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대공포에 맞았지만 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한 후 바다 위로 탈출했어요. 물에 거친 착륙을 했지만 살아남아 구명 찐목에 올라탔고 섬에서 멀어지려고 애쓰다가 미 잠수함에 구조되었습니다. 그 조종사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조지 H.W. 부시였어요. 하지만 그 임무에 참여한 다른 비행사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8명의 미국인이 섬의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전후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1946년 재판 문서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냈어요. 여러 포로들의 간과 다른 신체 부위가 고위 장교들을 위한 식사로 준비되어 소비되었습니다. 전사의 의식의 일부였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은 이 행위를 장교가 주도한 의례화된 관행으로 묘사하는데 섬에 여전히 식량이 있었는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제독은 그 살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었어요. 이 잔악 행위는 2003년까지 대부분 숨겨져 있었습니다. 푸파이터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조종사들이 이상한 공중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푸파이터 또는 크라우트 파이어볼로 알려지게 된 것들이었어요. 이 용어는 1944년 말 미국 야간 전투기 편대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유럽과 태평양 상공에서 목격된 설명할 수 없는 빛이나 물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라벨로 퍼졌습니다. 보고서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빛나는 구체들을 묘사했어요. 빨강, 흰색 또는 주황색이었고 종종 연합군 항공기와 편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조종사들은 그것들이 날카롭게 회전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코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떨쳐낼 수도 없었고 격추시킬 수도 없었는데 승무원들은 그것이 적의 어떤 비밀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조종사들도 이 신비한 빛을 보고했어요. 일부는 일본의 풍선 폭탄 캠페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증거는 없었고 레이더 데이터도 이 물체들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세인트 엘모의 불이나 구상 번개 같은 자연적 전기 현상부터 얼음 결정 반사, 심지어 조종사 피로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과 착시까지 다양해요. 전쟁 후 1946년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령 로켓 보고에 물결이 있었습니다. 독일 근처에서 발사된 것으로 믿어지는 이상한 미사일이나 우주선이었어요. 스웨덴은 1,500건 이상을 기록했고 많은 것들이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사에도 불구하고 푸파이터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브리티쉬 17명단 2009년 폴란드 역사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벙커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셀룰로이드에 쓰인 것으로 17명의 영국 군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8개의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독일어 단어들과 영어 번역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결코 그 이후로 같은 평범한 단어들이었어요. 이 문서의 목적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처형되었을 수도 있는 전쟁 포로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제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남성들이 독일을 위해 싸운 영국 자원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SS 부대인 영국 자유군단과 연결된 신병이나 협력자였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영국 기록 보관소에 호소했지만 신원이나 운명은 확인된 적이 없어요. 체크 표시된 8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 명단이 아우슈비츠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르갈리의 괴물. 이탈리아 리구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이 나치 보물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45년 4월 19일 독일군이 제노바에서 후퇴하면서 지폐, 금, 보석을 실은 호송대가 바르갈리 언덕에서 사라졌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전리품이 지역 범죄 조직, 반군, 심지어 연합군 병사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지역에서 최소 3건의 살인사건이 이 미스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군, 마을 사람들, 전 전령들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쇠막대기로 맞아 죽었고 다른 이들은 처형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송아지 갱단이라고 불리는 폭력적인 조직이 의심받았어요. 그들은 암시장에 재판매하기 위해 가축을 약탈했는데 보물의 일부를 탈취하고 그들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망자들은 범위가 넓었어요. 1944년 고문당하고 살해된 경찰관부터 1969년 살해된 반군 전령, 1983년 전쟁 중 사망한 독일 국방군 장교와 결혼으로 연결된 남자 부인까지요. 다른 여러 피해자들은 서로 연인이거나 동료였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여러 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건들은 미해결로 보관되었어요. 보물이 정말 존재했는지, 누가 가졌는지, 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느릅나무 속 벨라. 1943년 영국 우스터셔의 해글리 숲을 탐험하던 4소년이 속이 빈 느릅나무 안에 숨겨진 사람 2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완전한 골격을 회수했는데 최대 2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녀의 설명과 일치하는 실종자는 없었고 신원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 지역 주변에 낙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벨라를 느릅나무에 넣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구가 정착되었고 미확인 피해자는 벨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글씨는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어쩌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이론들은 벨라가 살해된 술집 여성, 매춘부 또는 처형되고 나무에 숨겨져 시신이 결코 발견되지 않도록 한 전시 스파이였다는 것까지 다양해요.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왜 나무 속에 넣었는지, 낙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울 발렌베리, 수천 명의 헝가리 유대인을 보호 여권을 발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해서 구한 스웨덴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신비한 상황에서 사라졌어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점령하자 그는 간첩 혐의로 구금되었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년 후 소련 당국은 그가 1947년 모스크바의 루비앙카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곧 모순되는 증언들이 나타났습니다. 처형부터 독살, 그리고 1980년대까지 소련 감옥에 살아있었다는 보고까지 있었어요. 1991년 소련 기록 보관소 조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모호한 수감자 기록만 있었습니다. 2023년 기밀 해제된 문서는 발렌베리의 네트워크가 나치 전범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소련의 의심을 언급했어요. 오늘날까지 발렌베리가 어떻게 또는 왜 죽었는지 증명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체포, 미국 정보기관과의 연결 의혹, 그리고 소련 정부의 변화하는 설명들이 그의 운명을 미해결로 남겼어요. 그는 정말 감옥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소련이 그를 협상 카드로 숨겼을까요? 수바스 찬드라 보스, 영국은 오직 무력으로만 인도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믿은 인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기회를 보았고 추축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보스는 먼저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만나고 인도 해방을 위한 지원을 구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를 이용해 포로로 잡힌 인도 군인들을 모집했고 그는 무장 SS의 일부로 약 3,000명의 인도 군단을 만들었어요. 독일이 인도 해방을 도울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보스는 일본으로 옮겨갔습니다. 독일의 도움으로 잠수함을 타고 여행했어요. 보스는 약 43,000명의 전사로 성장한 인도 국민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에서 일본군과 함께 싸웠어요. 1945년 일본의 패배가 다가오자 보스는 만주로 도망치려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련에 도달해 그곳에서 지원을 찾기를 바랐다고 해요. 공식 버전은 그의 비행기가 대만에서 이륙 중 추락했고 심한 화상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이 그의 부상을 증언했지만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스가 살아남아 소련으로 탈출했다고 믿습니다. 스탈린이 그를 영국에 대한 협상 도구로 숨겼다고 주장해요. 롬멜의 보물, 독일의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 지속적인 보물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43년 추축국에 대항해 전세가 바뀌면서 그가 방대한 약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려졌어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롬멜이 SS 잠수부들에게 금, 보석, 예술품 등으로 가득 찬 6개의 강철 탄약 상자를 맡겼습니다. 코르시카의 수중 동굴에 묻혔다고 해요. 한 버전은 그 재산이 1943년 퀴니지 유대인들로부터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은 코르시카로 옮겨져 바스티아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 보관되었고 나중에 방수납 코팅 상자로 옮겨졌어요. 연합군의 압력이 거세지자 특별 독일 부대가 모리아나 해변 앞바다에 보물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나중 증언에 따르면 수송에 관여한 병사들은 비밀이 묻혀 있도록 침묵당했다고 해요. 나중에 다호에 수감된 독일 병사 소유의 뒷면에 암호화된 표시가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스티아의 좌표를 나타낸다고 믿어져요. 지역 주민들의 진술, 수도원 원장의 주장, 그리고 흩어진 전시 보고서들이 모두 보물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추정 가치가 최소 2,700만 달러인데 코르시카 동부 해안과 수많은 수중 동굴에서의 무수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상자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상자가 부식되었을 수 있고 화물이 해저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U-530과 U-977 잠수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후 두 척의 유보트가 예상치 못하게 아르헨티나에 나타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U-530은 1945년 10월 도착했는데 갑판포가 제거되고 항해 일지도 없었으며 승무원은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주 후 유렌타 977이 뒤따랐는데 유럽에서 남미로 가는 도중 2달 이상 잠수한 채로 항해하는 긴 여행을 완료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유럽에서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두려워 대신 아르헨티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U-530의 기록 누락과 비정상적인 상태는 그것이 나치 지도자들이나 귀중품을 남미로 수송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론들이 배가 되었어요. 그들이 남미로의 비밀 나치 탈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 작전 하이점프에서 대면했다고 소문난 남극 기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는 추축국의 대의를 돕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일본의 기술이나 재료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억류되고 신문당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긴 항해의 진짜 목적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보어 하이젠베르크 회담. 1941년 9월 2명의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가 코펜하겐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때 친했던 사이였지만 전쟁이 그들을 반대편에 두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의 우라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고 보어는 덴마크의 나치 점령하에 살았으며 유대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대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가장 논쟁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나중에 자신이 보어에게 원자폭탄 제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실용적이라고 말했고 양측의 과학자들이 그런 무기 추구를 피해야 한다고 암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덴마크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우회적으로 말해야 해서 보어가 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보어는 회의를 매우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이젠베르크가 핵무기를 향한 독일의 진전을 자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대화를 떠나면서 충격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의 우정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이 폭탄 제작을 반대했고 심지어 나치의 노력을 저지하려 했다고 반복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그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로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보어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믿습니다. 보어 자신도 하이젠베르크의 버전을 반박하는 편지 초안을 작성했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 문서들은 그가 죽은 후까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만남은 과학, 전쟁, 도덕의 교차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 뒤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식인 의혹, 실종된 보물,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미확인 비행물체까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기시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꾹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잡다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